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자생물학 1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강의 녹화를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녹화가 안 돼서 오늘 다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업로드가 하루 정도 늦어지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 초에 웬만하면 수요일 전에 다 세 번째 강의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만 되짚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것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1865년, 66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멘델이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이름 있는 과학자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세상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제대로.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은 뭔가 후대에 무언가가 전해져서 그것이 후대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후대에 전해지는 무언가를 유전 물질, genetic material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DNA인지 RNA인지 단백질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에 멘델의 유전 법칙과 유사한 발견들이 이제 논문이 막 나오면서 찾아보니까 멘델이 했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멘델이 다시 재조명되게 되었고, 그러면은 이 지네틱 머티리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는 실험들이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1950년 정도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 중에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928년에 그리피스의 실험이나 44년에 에이브리의 실험, 이 실험은 뭐였냐면 트랜스포밍 에이전트, 이름이 좀 다르죠. 지네틱 머티리얼하고 트랜스포밍 에이전트하고 좀 다른데 이게 약간 중간 단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네틱 머티리얼이 무엇인지 알려면 뭔가 지네틱 머티리얼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실험 시스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중간적인 모양의 실험으로 이제 그리피스나 에이브리가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와일드 타입의 폐렴상구균을 열 처리를 해요. 그럼 와일드 타입의 균은 이제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DNA도 있을 것이고 RNA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생명력은 없는 박테리아로서 있는 것인데 그 히트 트리디드 해서 생명력이 없는 박테리아랑 뮤턴트 타입을 같이 섞어줘요. 뮤턴트 타입을 같이 섞어주니까 얘가 섞어서 쥐에다가 주사를 하니까 이 뮤턴트 타입이 생명력을 잃은 와일드 타입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여서 얘가 완전히 와일드 타입처럼 변했잖아요. 와일드 타입처럼 변했기 때문에 어떤 그 무언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뮤턴트의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러면 그 변화시킨 아이를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브리까지의 실험은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DNA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100%의 과학자가 믿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지네틱 머티리얼하고 성질이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지네틱 머티리얼은 후대에 전해지는 거지만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는 이제 자기와 유사한 근데 약간 뮤턴트 타입에게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형질을 그대로 발현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게 똑같은 실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트랜스포밍 에이전트가 지네틱 머티리얼과 성질이 동일하구나. 그래서 보통은 DNA가 지네틱 머티리얼, 유전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단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단계로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나요? 네,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가면 지난 시간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번 시간에 이제 강의를 쭉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3페이지 1952년에 허시 앤 체이스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규명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1952년도에 허시 앤 체이스가 이 실험 논문을 발표를 하고 69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인트로덕션 시간에 제가 강의를 잘 들으면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 중간고사 1번 문제가 이거예요. DNA가 유전 물질임을 규명한 실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허시 앤 체이스, 지금부터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을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 요약을 해서 답안지를 써주면 돼요. 허시 앤 체이스가 한 실험은 뭐냐면 박테리오파지를 박테리아에 인펙션 시키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가 뭐죠? 박테리오파지는 이제 큰 범위로서는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혼자는 생명력이 없지만 어떤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레플리케이션 하게 되고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많이 만들어서 또 숙주세포를 벗어나서 또 살아가다가 또 다시 숙주세포로 들어가서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숙주세포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 그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제 보통 유캐리어트에 인펙션하는 아이를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프로캐리어트에 인펙션해서 그 프로캐리어트 안에서 레플리케이션 돼서 그 아이를 번식시키고 나오는 아이, 그런 프로캐리어트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를 좀 좁은 의미로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러요. 이 박테리오파지, 여기서 실험에 사용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오파지 T2라고 하는 것인데, T2가 박테리오파지 이름이고요. 이 3페이지 위에 그림 있죠. 이 그림 보면 뭐 같이 생겼어요? 이 그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루나 랜딩 모듈처럼 생겼다. 아주 looks like, 첫 번째 그림 바로 위에 보면 T2 is a 바이러스인데 이제 좁은 의미로 박테리오파지죠. 그래서 프로캐리어트인 이콜라이를 호스트로 해서 이콜라이에 인펙션을 하게 되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look like tiny lunar landing module, 아주 작은 달 착륙선처럼 실제로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박테리오파지가 이렇게 달 착륙선처럼 이렇게 탁 박테리아의 표면적에 부착을 하게 돼요. 이제 처음에 인펙션을 시키려고 박테리아랑 박테리오파지를 섞어주고 현미경을 보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박테리아가 깨져요. 이렇게 막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양의 박테리오파지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박테리아를 라이시스 시키는 박테리오파지다라고 해서 라이틱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좀 무자비한 아이죠. 박테리아 호스트에 들어가서 호스트 안에서 이 안에서 이제 자기를 많이 만드는 거죠. 레플리케이션도 하고 자기 껍데기도 만들고 형체도 다 만들어서 이 박테리아를 죽이고 터뜨리고 밖으로 나와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박테리아의 표면에 박테리오파지가 부착을 한 다음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다가 갑자기 박테리아가 깨지면서 많은 양의 박테리오파지가 생겨나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만히 밖에 있는데 이 안에 뭔가 막 생겨서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박테리오파지의 무언가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안으로 들어간 아이는 이 박테리오파지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안에서 많은 양의 박테리오파지를 만들었고 얘를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에 했을 때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이 무언가가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뭐예요? 이 무언가가 유전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무언가가 유전 물질이다. 그러면 이 무언가가 유전 물질이 뭔지 유전 물질의 후보자가 누구죠 지금? 원래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실험을 보면 이 유전 물질이 DNA일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 그래서 두 가지를 실험해요. 이 들어가는 무언가가 단백질인지 DNA인지를 구분해보자. 들어가는 게 단백질이고 단백질만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똑같은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 되는 것이고 들어가는 아이가 DNA면 DNA가 유전 물질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박테리오파지에 있는 DNA나 단백질이 이 안으로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려면 이 박테리오파지의 DNA나 단백질을 따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레이블, 아이소톱 동위원소로 레이블하거나 혹은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을 또 다른 동위원소로 레이블하거나 해서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했어요. DNA를 구성하는 원소 뭐 있죠? DNA가 어떻게 생겼어요? DNA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탄당이 베이스고요. 가운데 산소고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이렇게 5탄당으로 되어 있고요. 1번 탄소에 여기에 베이스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GATC 뭐 이런 베이스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5번 탄소에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보통 뭐 ATP, GTP, TP잖아요. 포스페이트가 이제 세 개 붙어요. 5탄당과 베이스 그리고 5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3개 붙고 미리 얘기하지만 이 포스페이트는 3개가 붙는데 이 5번 탄소에 가까운 순서대로 알파 포스페이트, 베타 포스페이트, 감마 포스페이트라고 보통 불러요. 어쨌든 여기서 살펴보면 DNA를 구성하는 원소 C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H 여기 또 3'은 OH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CHO 베이스에 보면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CHONP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가 DNA고 프로틴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틴은 아미노액시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미노액시드는 뭐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N터미널, C터미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구성하는 원소가 C, H, O, N, S예요. S 어디 있죠? 메사이오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에 그 SS 본드. 그래서 어쨌든 프로틴은 CHON S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프로틴에 비해서 DNA만 가지고 있는 거 P. DNA는 없고 프로틴에만 있는 거 S. 그래서 P를 레이블을 하게 되면 DNA가 레이블되게 되고요. S, 여기서는 S35 메타이오닌을 쓰는데 어쨌든 S를 레이블하면 단백질이 레이블이 돼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는
박테리오 파지의 DNA를 레이블을 해요. 뭘 이용해서? 이 P를 이용해서. P32라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DNA를 레이블하고요. 그리고 S35라는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프로틴을 레이블할 수 있어요. 좀 지울게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P32 DNA로 레이블을 한 다음에 여기 그러면 DNA가 이렇게 레이블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인펙션 시키기 전에는 박테리오 파지가 이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DNA가 안으로 들어간다면 인펙션 시킨 후에 보면 이 DNA가 박테리아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DNA가 박테리오 파지의 DNA잖아요. 박테리오 파지의 DNA가 여기서 레플리케이션이 될 것이고, 레플리케이션이 되면 그 누군가는 이 아이를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레플리케이션 돼서 복제되면 한쪽은 아이소톱이 없지만 아이소톱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 아이의 누군가가 이렇게 가지고 올 거라. 결론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을 3단계로 해요. 맨 처음에 인펙션 시킨 직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만약에 DNA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 20분 동안 그냥 현미경을 보면 이 상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계를 하나 나눠요. 한 5분 정도 지나서 얘를 이렇게 인펙션 시킨 다음에 5분 정도 지나서 볼텍스 이렇게 여러분 들들들들들 하면서 볼텍스를 하면 이 박테리아와 박테리오 파지가 떨어져요. 박테리아는 여러분들 센트리퓨즈를 걸면 아래로 그 펠릿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박테리오 파지는 슈퍼네이턴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볼텍싱을 막 해서 얘네들 사이를 떨어뜨리고 그러고 나면 이 박테리아와 박테리오 파지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DNA를 레이블한 박테리오 파지를 여기다 이렇게 섞어줘요. 섞어주면 맨 처음엔 이 상황이겠죠. 그러다가 5분 후에 보면 만약에 이 DNA가 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 박테리오 파지의 DNA가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레이블이 갑자기 박테리아에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박테리아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깨진 20분 후를 관찰해 보면 이 박테리아의 조각들, 박테리아에 남아있는 박테리아가 이제 터져서 죽을 테니까 걔네들에는 DNA가 남아있지 않고 새로 생긴 박테리아, 아니 새로 나온 박테리오 파지들이 이 DNA를 나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여기 뭐 3페이지 아래쪽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렇게 DNA를 레이블, 왜 DNA를 어떻게 레이블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셔야 돼요. 어디에? 중간고사 답안지에. 그런데 어쨌든 박테리오 파지의 DNA를 레이블하고 인펙션을 시킨 다음에 5분 후에 관찰을 해요. 5분 후에 관찰을 하면 이 박테리오 파지에는 이 레이블이 없고요. 이 안에만 레이블이 있어요. 박테리아에. 그럼 뭐예요? DNA가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박테리오 파지가 이제 20분 후에 여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20분 후인데 여기 5분 지났으니까 15분 더 후겠죠. 20분 최종적으로 20분 후가 되면 박테리아가 깨지면서 박테리오 파지가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둘로 나와요. 박테리아의 죽은 사체라고 합시다. 죽은 사체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
있는데 여기에도 레이블이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거. 오케이? 레이블이 여기에서만 나와. 그러면 이 실험의 결론은 뭐냐면 DNA가 박테리오 파즈의 DNA가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아이가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DNA가 유전 물질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돼요. 똑같이 이번에는 S35로 프로틴을 레이블해요. 프로틴을 레이블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5분 후에 관찰하니까 레이블이 어디 남아 있겠어요? 이걸 볼텍스 한 다음에 따로 박테리오 파즈를 떼고 나서 이 레이블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얘에서 나온 이 새로운 박테리오 파지에는 이 프로틴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이 안에서 그러니까 얘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이 안으로 들어간 아이만 모아서 15분을 더 한 거니까 얘는 원래 레이블을 시켰지만 여기서 분리시킨 다음에 요 아래 인펙션 된 박테리아를 15분을 더 놔두고 나오면 여기에는 원래 레이블 시킨 프로틴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프로틴은 인펙션 될 때 호스트인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얘를 똑같은 아이를 만드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 결론은 프로틴은 지네틱 머티리얼이 아니다. 앞선 실험에서 DNA가 지네틱 머티리얼이다. 그래서 이 실험이 지네틱 머티리얼이 DNA임을 규명한 가장 확실한 실험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해가 다 가시나요? 네, 이거는 사실 뭐 고등학교 때부터 교과서나 그런 데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고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DNA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가장 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건 빠뜨릴 수 없는 실험이죠. 보통은 제가 수업을 대면으로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질문을 하라고 해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지.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다음 수업 시간까지 본인 학생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처음에 질문을 해라. 그러면 다시 설명하겠다. 보통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제가 녹화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이 부분이든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해나갈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동영상을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희 강의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 Q&A 그런 거 있던데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단은 거기다가 답변을 쓰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강의 녹화할 때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어쨌든 이제 1900 거의 다 왔어요. 52년이면 왓슨 크릭의 이중나선 이 발표된 게 53년이에요. 그리고 또 왓슨 크릭의 이중나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또 역할을 했던 샤가프의 룰 G는 C와 바인딩하고 N은 T와 바인딩하는 것 같다. 사실은 바인딩 얘기는 안 하고
G의 숫자와 G 뉴클레오타이드의 숫자와 C 뉴클레오타이드의 숫자가 같고 언제나 A와 T의 숫자가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 확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G는 C와 A는 T와 뭐 이런 느낌도 좀 어느 정도 뒤에 나오지만 샤가프의 법칙에서 확실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 1900년대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지네틱 머티리얼은 대부분 단백질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DNA가 유전 물질 아니야? 아니야, 이제 진짜 DNA가 유전 물질이야. 그러면 DNA가 유전 물질이려면 유전 물질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 뭐죠? 유전 물질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 유전 물질은 후대에 전해져야 되고요.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후대에 전해지려면 그리고 뭐 하나가 전해질 수도 있지만 아까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들어가도 수만 마리가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 유전 물질을 그 수만 마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 유전 물질은 카피가 돼요. 여러 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레플리케이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 레플리케이션.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왓슨 크릭이 1953년도에 이중나선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논문을 발표해요. 그런데 53년도에 논문을 발표하고 62년도에 노벨상을 받아요. 이 허쉬 앤 체이스보다 더 빠른 시간에 9년 만에 노벨상을 받아요. 이 허쉬 앤 체이스는 17년 만에 노벨상을 받나요? 52년에 해서 69년에 노벨상. 그러니까 이 구조 왓슨 크릭이 이중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빨리 노벨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냐? 되짚어 보면 나중에 오늘 수업 시간보다는 거의 내일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던데 어제 그 녹화를 다시 해보다 보니까 어쨌든 그때 이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왓슨 크릭이 논문을 발표한 거는 뭐 DNA는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고 G는 C와 결합하고 A는 T와 결합하고 그리고 그 사이가 그 결합이 베이스 간의 결합이 수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는 언제나 C와 결합하고 있고 A는 언제나 T와 결합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가 뭐 기존에 알려진 거에서 훨씬 더 진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샤가프의 법칙에서 느낌은 G는 C와 A는 T와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냥 뭐 걔가 결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GC 베이스와 베이스 간의 결합이 수소결합이라는 거예요. 수소결합은 지퍼와 같아요. DNA가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간의 더블 스트랜드에서 서로 베이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소결합은 대표적으로 뭉치면 되게 강해요. 뭉치면 되게 강한데 한 번 열리기 시작하면 그냥 쫘르륵 열리는. 그래서 지퍼처럼 끝이 잘 잠겨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도 우리 잘 안 열리는데 끝에 이 부분을 딱 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쭉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면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는데 얘는 어느 쪽 한 스트랜드만 있어도 반대쪽 스트랜드를 G는 A, 아니 G는 C, A는 T 이렇게 하면 반대쪽 스트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얘기들은 그 다음 사람이 할 얘기예요. 레플리케이션이 어떤 기작으로 어떤 엔자임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고 그 전에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DNA가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생겨서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젠가 이렇게 풀릴 수 있을 거고 풀리면 또 자기와 똑같은 세트로 더블 스트랜드로 다시 만들 수 있겠구나. 그게 뭐야? 자기 복제가 한 카피가 두 카피가 되잖아요. 어떻게 누가 뭐 이런 건 몰라도 이 구조를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얘는
복제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왓슨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혔다. 그 업적은 그냥 뭐 어떻게 생겼다,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DNA는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로 쓰일 수 있겠구나를 규명한 것이에요. 이해 가나요? 예,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DNA와 RNA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DNA와 RNA는 아까도 한번 그렸지만 5탄당이 이렇게 있고요. 산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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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1번에 베이스가 있고요. 5번 탄소에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3개. 그래서 이름을 탄소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포스페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DNA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베이스가 G, A, T, C로 구성되어 있어요. DNA는 RNA는 G, A, U, C. 이게 다르네요. T를 가지고 있느냐, U를 가지고 있느냐. DNA와 RNA의 다른 차이점 또 한 가지 뭐 있죠? 첫 번째 차이는 베이스에서 T를 가지고 있느냐, U를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차이점은 여기에 5탄당 안에 여기 3'은 OH고요. 모두 다. 이 2' 2번 탄소가 여기에 H로 되어 있느냐, OH로 되어 있느냐. H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누구예요? DNA. RNA는 OH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NA는 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고요. DNA는 데옥시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 디옥시면 옥시전이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RNA에 2번 탄소에는 OH가 붙어 있지만 RNA에 비해서 DNA는 2번 탄소에 산소가 빠져 있다라고 해서 데옥시라이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DNA와 RNA의 차이점 두 가지를 쓰시오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5탄당에 2번 탄소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있고 누가 없는지 써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베이스에서 T를 가지고 있느냐, U를 가지고 있느냐가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책에 핸드아웃에는 없어요. 핸드아웃에는 없는데 DNA는 요 얘기는 뭐 이렇게 알고 그냥 요 얘기. DNA는 GATC를 가지고 있어요. T를 가지고 있고 RNA는 GAUC를 가지고 있어요. T와 U. 여기 그 핸드아웃을 한번 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베이스의 그림이 나와요. 베이스의 구조가 나오는데 위에 보면 퓨린이라고 해서 6개짜리, 5개짜리 링으로 되어 있는 거 두 종류가 있죠. 아데닌과 구아닌. 그렇죠? 그리고 아래 보면 피리미딘이라고 해서 사이토신과 사이민. 이거는 지금 DNA 얘기죠. 그래서 AG를 퓨린 링이라고 부르고 CT를 피리미딘 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RNA를 봅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위에 보면 5페이지 위에 보면 RNA contains the same basis DNA with the exception of thymine. thymine 말고는 T 말고는 다른 GAC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RNA도 DNA와 마찬가지로. 근데 instead T 대신에 RNA contains the pyrimidine uracil을 가지고 있어요. U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와 U의 차이점이 뭐예요? T와 U의 차이점 보세요. 뭐죠? 5번 탄소에 베이스의 5번 탄소에 메틸기가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T에는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U에는 그냥 하이드로젠만 붙어 있어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와 U의 차이점은
T에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U는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숙제 하나 낼게요. 숙제 매번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 이것을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들으면서 뭐 리포트까지 제출하긴 그러니까 그냥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고 답은 다음 주 첫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뭘 조사하냐면 DNA에는 T라는 베이스를 쓰고 RNA에는 U라는 베이스를 쓰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비슷하게 생겼고 메틸레이기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한 가지 차이인데 구태여 DNA는 꼭 T를 쓰고 RNA는 꼭 U를 쓰는 이유. 그러면 DNA는 T를 쓰면 뭔가 장점이 있나 보죠. 그리고 RNA가 T 대신 또 U를 쓰면 또 장점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뭔가 DNA에 U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RNA에 꼭 T를 쓰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숙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찾아봤으면 좋겠는 거, 미리 공부해 봤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도 나오는 거. DNA에는 왜 U를 쓰지 않고 T를 쓰느냐? RNA는 거꾸로 왜 T를 안 쓰고 U를 쓰느냐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요. 이거 매년 숙제를 내는데 학생들 잘 제출해요. 보통 이렇게 구글 좀 해보시고요. 그러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오늘 1주차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